안녕하세요. 과학으로 보는 세상씨. 오늘도 흥미진진한 과학 이야기 가득 싣고 돌아왔습니다. 솔비 씨. 죄송합니다. 제가 늦게 도착해서 미처 메이크업을 다 마치지 못했어요. 아니, 오는 길에 차가 정말 꽉 막혀가지고 옴짝달싹을 못하겠더라고요. 네. 그래도 제가 1년 뒤부터는 절대로 지각하지 않겠습니다. 아니, 다음부터도 아니고 1년 뒤요? 우리나라는 2025년에 UAM을 상용할 예정이잖아요. 이 UAM을 타고 하늘을 쑥 날아서 온다면 절대로 지각할 일이 없지 않을까요? 그러게요. SF 영화에서나 볼 법한 하늘 위의 교통수단을 내년이면 볼 수 있다는 건데 저는 아직도 믿기지가 않아요. 우리나라는 내년이지만 파리에서는 올해부터 볼 수 있습니다.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는 올림픽에서 올해 7월 UAM을 운행할 예정이래요. 그렇습니다. 네, 이렇게 현실로 다가온 UAM, 우리나라에서도 KUAM 구축을 위해서 정부는 물론 지자체에서도 젠걸음을 보이고 있는데요. 과연 UAM이란 무엇인지 과학으로 보는 세상 씨와 함께 알아보시죠. 도심 내 어디든 20분 안에 도착할 수 있고요. 요금은 2025년도 기준 킬로미터당 약 3,000원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UAM으로 응급 환자의 이송, 배송 시간의 단축, 관광 범위의 확대,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질 겁니다. 저는 UAM이 상용화되면 KTX가 처음 개통됐을 때보다 훨씬 더 큰 변화가 올 것 같아요. 사실 예전에 서울부터 부산까지 2시간 반이면 갈 수 있다. 이 이야기가 나오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랐잖아요. 솔비 씨, 그때가 2004년인데 기억이 나요? 저 그때 초등학생이었어요. 예, 당시 초등학생이었던 솔비 씨가 그렇게 놀랐지만 UAM이 상용화되면 KTX 개통 때보다 더 큰 화제를 불러일으킬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을 더 편리하게 만들어줄 UAM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아볼 시간 가져볼까 합니다. 자, 먼저 함께해 주실 두 분과 인사부터 나눠볼게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국토교통부 KUAM 운영위원회 민간위원이자 카이스트 항공우정학과 학과장 이정유 교수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대학교 항공우주공학과 교수 이관중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지난 2020년 국토교통부에서 한국형 UAM의 로드맵을 발표하면서 2025년 상용화를 목표한 바 있습니다. 이제는 1년 남짓밖에 남지 않았는데요. 1년이라니. 네, 자, 현재까지 우리나라 UAM 구축 얼마나 진척이 되고 있는지 이정률 교수님. 2020년 5월에 KUAM 로드맵을 국토교통부에서 발표를 했죠. 그 이후로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해오고 있는데요. 그중에서 시운전을 하거나 소음을 측정하거나 하는 그런 실증 사업이 먼저 진행이 됐었고요. 또 그랜드 챌린지 사업이라고 해서 도심에서의 실증이 지금 준비되고 있습니다. 인천 드론센터에서부터 계양 3기 신도시까지 14km 구간, 그다음 고양 킨텍스죠. 킨텍스에서부터 김포공항까지 14km 구간, 그다음에 김포공항에서부터 여의도까지 18km 구간, 요 세 구간에 대해서 실증이 또 추가로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네. 7개의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또 35개의 기업들이 참여하는 그런 형태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인공위성을 활용해서 UAM이 안전하게 나를 수 있도록 하는 그 통신 사각지대를 제거하는 기술도 하고 있고요. 통신회사들은 그 5G 통신망을 또 상공망으로 바꿔서 또 안전하게 UAM을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기술도 개발하고 있고요. 네. 또 원래 관광을 인프라로 가지고 있던 기업은 또 UAM을 관광에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노력들을 또 함께 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정부와 민간 기업들뿐만 아니라 각 지자체에서도 정말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예, UAM 그 서비스가 만약에 구체적으로 도입이 되게 되면 보통 기존의 교통량보다 일반 교통 수요가 증가를 하게 되거든요. 네. 그리고 예를 들면 버티포트 같은 인프라스트럭처를 새로 구축하면서 건설 분야의 수요가 늘어날 수도 있고
관광이라든가 또는 물류라든가 이런 새로운 사업 수요가 발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제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를 할 수가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예를 들어서 지금 공항이 있는 김포공항이나 인천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그 도심에서 공항까지 이동하는 교통수의 상당 부분을 UAM이 감당을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대전 같은 이제 내륙에 있는 도시들 같은 경우는 대전역 같은 경우 대전역 앞에 환승센터 같은 것들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있고요. 거기는 버티포트, 그다음에 충전 시설들, 그리고 그게 이제 BRT라든가 다른 뭐 택시, 뭐 지하철 이런 것들로 연결이 될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이 마련이 될 것으로 보이고, 제가 듣기로는 대전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UAM 관련된 글로벌 업체들을 대전시로 이렇게 모셔오기 위해서 뭐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도 준비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UAM 서비스가 가장 먼저 도입될 곳 중에 하나가 저는 제주도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제주도 가장 큰 관광지잖아요. 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관광지에서는 지갑을 좀 더 쉽게 여는 경향이 맞아요. 있습니다. 맞아요. 네, 그래서 그 만약에 UAM 서비스가 도입이 되게 되면 일단 이제 관광 서비스로 UAM 많이 사용될 것으로 보이고, 그 제주도 같은 경우는 서울이나 부산 같은 대도시에 비해서 대중교통 인프라가 상대적으로는 좀 부족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UAM이 이제 지역 교통 서비스 시스템의 한 축으로 자리매김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런데 이정률 교수님, 정부에서는 이제 2025년에 상용화하겠다고 목표로 하겠다고 발표를 하긴 했는데 이게 전국에서 동시에 시행되는 건 아닌 걸로 알고 있어요. 네, 전국에서 동시에 시행되기에는 아직 조금 위험 부담이 있죠. 그래서 서울 주변에 있는 강을 중심으로 해서 2단계 실증 사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올해와 내년에 거쳐서 하게 되는데, 올해 8월에는 아라뱃길 를 따라서 하게 되고요. 그다음 내년 4월에서 5월은 한강 주변에서 이루어질 거고요. 탄천 지역에 또 6월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너도 나도 UAM을 개발하기 위해서 열을 올리고 있다. 이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정부의 민간 기업의 지자체까지 이렇게 모두가 열을 올려서 열심히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결정적인 이유가 뭘까요? 도시의 인구가 집중이 되면 뭐 주택 문제라든가 뭐 교통체증이나 이제 사회적인 비용들이 증가를 하게 되겠죠. 그래서 정부 입장에서는 이제 UAM 서비스를 도입을 함으로써 이런 사회적인 비용 문제를 조금 절감할 수 있는 수단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기업 입장에서는 UAM 서비스가 도입이 되게 되면 UAM은 단순히 기체뿐만이 아니고 버티포트나 통신 시스템 같은 인프라도 포함이 되고요. 그리고 관련된 서비스, 부가 서비스 같은 포함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사업들이 이제 구체화가 되게 되면 이제 뭐 관광이라든가 유통이라든가 뭐 심지어는 숙박, 이런 다양한 사업 기회들이 창출될 것으로 이제 생각이 됩니다. 한국이 상용화에 성공하는 첫 번째나 뭐 두 번째 국가 중에 하나가 된다고 그러면 이 서비스 전체를 하나의 시스템으로 외국에 수출할 수도 있는 그런 가능성들이 있는 것이죠. 그런 UAM이 내년부터 상용화가 된다고 하니까 저희가 기대를 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런데 이 UAM이 교통 혁신으로도 일컬어지고 있거든요. 얼마나 빠른지 또 얼마나 멀리 갈 수 있는지 이것도 궁금해요. 네, 지금 상용화 될 버전으로 얘기를 드리면 시속 320km거든요. 네, 그래서 인천공항에서부터 잠실까지는 한 25분이면 가고요. 25분? 네, 김포공항에서 잠실까지는 한 16분 정도 걸립니다. 차 막히는 거 걱정 안 해도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아마 차 타고 가면은 1시간 16분이 걸리겠죠? 네. 중국에 출장 갔다 왔다가 너무 피곤한데 김포공항에 내렸다가 또 잠실까지 16분 만에 간다고 하면 타지 않겠습니까? 너무 좋은데요? 최대 시속이 320km 정도를 예상한다니까 굉장히 빠르네요. UAM이 잘 운용이 되려면 그 중심에 있는 기체, EV톨의 안정성과 기능, 또 편의성 등등이 중요할 것 같은데요. 과연 어떻게 연구개발 중인지, 기능은 어떤지 한 발 먼저 알아봤습니다. 뚝딱 금방 완성이 됐는데요. 어떤 용도로 만들어졌을까요? UAM 기체로서 1인승 탑승 기체입니다. 그렇지만 화물용으로 내재용으로도 활용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오, 용도가 다양하네요. 네. 그럼 스카일라는 어디까지 비행이 가능한지도 좀 궁금하거든요. 잠실에서 김포공항까지 한 30km 정도 되는 거리를 12분 만에 도착을 할 수가 있어요. 12분이요? 예. 와, 진짜 빠른데요? 이게 들으면 들을수록 더 기대가 됩니다. 제가 한번 직접 타봐도 될까요? 네, 가보시죠. 도로가 가보겠습니다. 막히면 트렁크에서 EV2를 꺼내서 하늘로 날아갈 수도 있겠어요. 그러게요. 오, 생각한 것보다 더 작네요. 일단 엄청 편안한데요, 대표님? 버켓 시트라고 들어보셨어요? 예, 레이싱 그 차에 보면은 좌석이 버켓 시트인데 되게 안전하죠. 예, 대신 안락하고 저한테도 딱 맞는 사이즈인 것 같아요. 그 엉덩이를 조여줘야 하늘에서 안정감이 느껴지더라고요. 예, 그래서 버켓 시트의 장점은 엉덩이를 조여주는 거예요. 아, 어쩐지. 지금 현재 안전벨트를 빼놨는데 여기는 안전벨트가 또 있죠. 아. 4점식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대표님, 이대로 출발하시죠. 저 준비됐습니다. 아직 안 되거든요. 예. 네? 아직 안전법이 없어가지고 사람이 탈 수는 없지만 비행장에 가서 이 기체의 비행 실력을 충분히 보여드릴 수가 있어요. 같이 한번 가보실까요? 네. 네, 이곳은 스카일라가 하늘을 날 수 있는 비행장인데요. 제가 직접 타보진 못하지만 이 스카일라가 얼마나 멋지게 하늘을 날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뱅코! 네, 프로펠러가 여러 개라서 비행이 굉장히 안정적이겠어요. 저기까지 올라가요? 네. 오, 쭉쭉 올라가는데요? 와! 이야, 거침없이 쭉쭉 올라가네요. 지금 바람이 꽤 부는데도 굉장히 안정적이네요. 네, 저 부분이 매우 중요하죠. 바람이 불어도 도심항공 이용하려면 우리가 빌딩풍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걸 잘 이겨내고 자세를 잡고 제대로 비행해야 되는 그게 가장 중요한 관건이죠. 대표님, 하늘을 나는 걸 보니까 정말 큰 드론 이런 느낌이었어요. 네. 그건 이 UAM이라는 것은 전기동력을 사용하기 때문에 이 형식 자체가 드론에서부터 시작됐습니다. 아. 예, 그래서 드론처럼 보일 뿐입니다. 예. 하지만은 사람이 탑승해서 도심항공교통으로 이용될 수단입니다. 그럼 이 EV톨이 하늘을 날려면 좀 필요한 조건들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안전이죠. 예. 기체가 어느 정도 성숙되고 안전 쪽에 성숙돼 있어야 됩니다. 예. 다음 안전법이 개정이 돼야 됩니다. 역시 가장 중요한 게 안전이었네요. 네. 안 그래도 이게 사람이 타는 기체다 보니까 안전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싶었거든요. 그러기 위해서 저희 기체 개발자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안정성을 넣고 꾸준히 개발을 하고 있으니 예, 저희들 믿고 기다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대중교통의 새로운 패러다임 EV톨, 이 상상 속에서만 존재하던 하늘을 달리는 자동차가 일상이 되는 그날까지 제가 응원하겠습니다. 네, 지켜봐 주세요. 네. 그럼 대표님, 저 이거 타고 퇴근하면 안 돼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네, 그럴 현실이 곧 다가올 겁니다. 와, 몇 년만 지나면 저 EV2를 타고 저희가 이동을 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게요. 벌써부터 기대가 됩니다. 저는 이 네. UAM에 대한 질문거리가 이만큼 생겼어요. 물론 저희가 보여드린 이 기체가 상용화된 버전과는 좀 거리가 있겠지만 저도 정말 굉장히 화면을 보면서 기대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UAM이란 무엇인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는 시간 가져볼까 합니다. 우선 기초 탄탄이죠. 저는 개념부터 먼저 짚고 넘어가고 싶어요. UAM의 개념이 어떻게 될까요? 그 UAM은 이제 영어로 어번 에어 모빌리티라고 하거든요. 도심항공교통이라고 하는 개념을 이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도시 내에 또는 도시 간에 버티포트라고 하는 터미널이 있어요. 그 터미널에서 이제
사람들이 EV톨이라고 하는 전기로 추진되는 수직 이착륙기를 타고 이제 목적지까지 이동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EV톨이라고 하는 어떤 그 항공기를 이용을 해서 도심 내에 이제 이곳저곳을 사람이나 화물 이동시키는 신개념 교통 서비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보통 이제 그 특징적으로 UAM은 EV톨이라고 하는 보통 사용을 하게 되는데 그 E는 이제 전기 추진이라는 뜻이고요. V톨은 수직 이착륙기라는 뜻인데 네. 도심에서는 활주로를 확보할 수 있는 공간이 없잖아요. 그쵸.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수직 이착륙이 되는 기체가 필요하고 예를 들면 온실가스 배출 문제라든가 또 소음 문제 때문에 보통 전기 추진을 하게 됩니다. 뭐 배터리라든가 아니면 이제 수소 연료전지 같은 것들을 이용을 해서 이제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형상적으로는 보통 이제 분산 추진이라고 해서 프로펠러를 여러 개를 쓰는 형태를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수직 이착륙은 헬리콥터인데 헬리콥터하고는 좀 다소 구분되는 형태를 갖고 있죠. 보통 전기 추진은 이제 수소 연료전지 같은 걸 쓸 수는 있지만 지금은 수소 연료전지 자체가 너무 무거워가지고 아직은 쓰기가 좀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배터리를 대부분 항공기들이 쓰게 되는데 이게 배터리의 보통 에너지 밀도라고 하죠. 단위 중량당 갖고 있는 에너지가 지금은 충분치가 않기 때문에 대략 한 100km 정도 미만에서밖에 운용을 할 수가 없어 주로 도심에서 운영이 될 것으로 보이고 단기적으로 이제 배터리 기술이 좋아지게 되면 도시간 서비스도 가능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네, 요즘 UAM에서 더 확대된 AAM이라는 개념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AAM은 Advanced Air Mobility의 약자이고요. 도시간 이동하는 것, 이거는 어번 에어 모빌리티를 넘어서는 거죠. 그래서 어번 에어 모빌리티까지 포함하는 것을 AAM이라고 하고 도서상간 벽지까지 물건이나 사람을 이송시키거나 뭐 관광에서도 활용을 할 수가 있겠죠. 네, 그런 EV톨 가지고 할 수 있는 모든 교통 체계를 AAM의 범주에 넣고 있습니다. 더 큰 개념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UAM뿐만 아니라 AAM까지 우리 생활 전반에 적용될 수 있는 분야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기차하면 철도가 있고요. 자동차하면 도로가 있잖아요. UAM도 다닐 수 있는 인프라가 필요할 것 같아요. UAM은 그 기체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새로운 형태의 교통 시스템이기 때문에 엄청난 인프라가 필요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뭐 관제라든가 통신에 필요한 새로운 어떤 인프라는 당연히 필요하겠고요. 우리가 이제 쉽게 가장 빨리 볼 수 있는 게 이제 터미널 같은 거죠. 아까 앞에서 버티포트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버티포트는 이제 버티컬, 수직이라는 의미의 이제 버티컬에서 버티가 오고 에어포트에서 포트를 합쳐서 이제 버티포트, 그 수직 이착 육기가 뜨고 내릴 수 있는 일종의 터미널을 이제 버티포트라고 부르거든요. 그 다른 교통 수단과의 연계성을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위치상으로 보면 이제 뭐 서울로 보자면 이제 강남이라든가 또는 뭐 잠실이라든가 뭐 신도림, 종로 이런 식 교통 중심지에 있는 게 제일 좋은데 이런 지역은 일반적으로 이제 부동산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비싸요. 충분한 공간을 확보하기가 어렵겠죠. 그래서 이 버티폴트를 설치를 할 때 이제 그 구축에 들어가는 비용하고 실제로 교통의 어떤 효율성을 고려해서 잘 결정을 해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네. KUM 로드맵에 따르면 2030년도까지 대략 한 24개 그리고 35년도까지 약 52개의 버티포트를 설치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 버티포트와 관련해서 고민해야 될 것 중에 하나는 뭐 인천공항이 있고 작은 공항들이 있잖아요. 그럼 한국에 올 때 인천공항에 일단 사람들이 온 다음에 작은 비행기를 타고 다른 공항으로 이동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식으로 이제 그 공항들을 구축을 하는 걸 허브 앤 스포크 방식이라고 보통 하고요. 그냥 출발지에서 목적지까지 직접 이동하는 방식을 포인트 방식이라고 하는데 이제 버티포트 같은 경우는 이것들을 이제 어떤 그 네트워크를 어떤 방식으로 구축을 하느냐도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해야 될 주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 고민할 게 참 많아 보이네요. 네. 그러면 교수님 전국에 UAM이 구축이 된다 그러면 어떤 모습이 펼쳐질까요? 그 우버에서 이제 에어 택시 그 사업부라는 게 있었거든요. 지금은 이제 다른 데로 매각이 됐지만 또 우버에서 2016년도에 엘리베이터라고 하는 개념을 발표를 했어요. 휴대폰으로 택시를 예약을 하잖아요. 근데 그런 것처럼 목적지를 이제 집어넣으면 거기에 UAM이 들어가는 옵션이 화면에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가 시간이 좀 급하다든가 뭐 경제적 여유가 있으니까 그 옵션을 선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버티포트까지 가는 교통편 그리고 버티포트에서 최종 목적지까지 가는 게 한 번에 다 예약이 이제 되는 거죠. 비행기이기 때문에 그냥 뭐 버스처럼 탈 수는 없고
보안 검색을 통과를 해서 이제 기체에 탑승을 하게 되면 이제 목적지까지 일단 이동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설명을 듣다 보니 이 UAM이라는 게 우리가 지금 이용하고 있는 대중교통이랑 비슷하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맞아요. 어떤 게 다를까요? 네, UAM은 초기에는 그냥 대중교통으로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오. 저는 조금 쉽게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케이블 없는 케이블카다 이렇게 설명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딱 이해가 되네요. 맞아요. 초기에는 아마 승무원이나 파일럿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궁극적으로 UAM의 운영 개념을 보면 자율 비행을 해야 되고 자율 이착륙이 가능해야 되고 그래서 아예 무인으로 이동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리라고 봅니다. 저는 수직 이착륙하면 딱 이제 헬리콥터가 생각이 나거든요. 네. 프로펠러도 그렇고. 그러면 헬리콥터와 어떤 점이 다른지 eVTOL만의 차별성 같은 거 어떤 게 있을까요? 이제 헬리콥터는 이제 우리들이 알고 있는 대표적인 수직 이착륙기죠. 그래서 이제 그 UAM, eVTOL 같은 경우는 수직 이착륙을 할 수 있다는 점, 날개를 돌려서 얻는 힘을 통해서 얻는다는 점에서는 이제 공통점이 있지만 이제 헬리콥터에 비해서 뚜렷하게 구분되는 점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eVTOL이라는 이름에서도 알 수가 있는 것처럼 전기 추진을 이용을 한다는 거죠. 전기 추진을 이용할 경우에는 이제 몇 가지 뭐 장점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소음이 상대적으로 적고 네. 온실가스 배출이 이제 적다는 그런 장점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 전기 추진과 관련해서 따라서 나오는 어떤 형상적인 특징이 분산 추진이라는 겁니다. 보통 UAM 기체를 보시면 프로펠러가 우리들이 일반적으로 보는 것보다 굉장히 여러 개 달려 있는 걸 보실 수가 있는데 네. 엔진을 사용할 경우에는 보통 프로펠러가 엔진 가까이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프로펠러 여러 개 쓸 수가 없거든요. 전기 추진을 이용할 경우에는 이제 배터리에서 나오는 전기 에너지를 전선을 통해서 직접 모터를 구동을 하면 되기 때문에 프로펠러를 여러 개 쓴다고 해서 기계적인 복잡성이 증가를 하지는 않는 거죠. 보통 작게는 4개에서 많게는 뭐 18개까지 쓰는 경우가 있는데 이제 조류 충돌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그 뭐 모터 고장 같은 거에 의해서 한두 개의 이제 모터가 작동을 하지 않는다고 해도 나머지 프로펠러들을 이용해서 안전하게 착륙을 할 수가 있는 거죠. 특히 도심에서는 혹시라도 추락으로 이어지게 될 경우에는 뭐 지상의 뭐 보행자라든가 또는 뭐 건물 같은 데 부딪혀가지고 이제 부수적인 또 피해를 만들어낼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높은 수준의 안전성이 요구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형태적으로는 이제 분산 추진, 그리고 이제 에너지원 관점에서는 전기 추진을 이용한다는 점이 가장 큰 차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솔직히 겁이 나기도 해요. 뭐가요? 이 eVTOL이 안전한 기체인지 좀 걱정이 되거든요. 제가 경비행기를 탔을 때는 기체가 굉장히 흔들리고 그치. 예. 또 시끄러워서 헤드셋도 껴야 되고 굉장히 불편한 점이 많았거든요. 과연 eVTOL의 승차감은 어떠한가요? 솔비 씨, 저도 사실 겁이 나거든요. 아, 진짜요? 네, 무서운 기체라고 생각은 똑같이 합니다. 근데 그 프로펠러가 많게는 16개, 뭐 10개 내외를 쓰고 있기 때문에 한두 개 고장이 나도 안전하게 비행을 계속할 수 있거나 혹은 이머전시 상황에서 랜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체가 설계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안전하다고 보셔도 될 것 같고요. 또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승차감의 네. 문제인데 탄소 복합 재료가 진동이 생겨도 진동을 잘 감쇄시키는 그런 효과가 있는 재료이거든요. 비싼 재료이지만 그 재료를 써서 기체를 만들고 있으니까 승차감도 아주 나쁘지는 않을 것 같고요. 소음 같은 경우에는 이미 테스트를 해봤는데 도시에서 일반적으로 발생하는 소음이 한 65dBA 정도인데 그 이하로 UAM이 소음을 만들어내는 것으로 지금 측정이 되고 있고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네, UAM이 이제 상용화를 넘어서 대중화된다면 지금의 교통 체계에도 많은 변화가 올 것 같은데요. 전문가들은 어떻게 예측하고 있나요? 단기적으로 보면 그렇게 체감할 수 있을 정도로 큰 변화가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아까 앞에서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보통 기체 하나당 탑승할 수 있는 승객이 한 2명에서 5명 정도고요. 많진 그리고 이제 않아요. 초기에는 버티포트의 수가 서울 같은 경우에도 뭐 50개 내외 정도일 것이기 때문에 교통량을 전체 고려를 해보면 실제로 현재 그 운영되고 있는 대중교통에 비해서 이제 감당할 수 있는 교통량이 매우 적다는 걸 이제 예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저처럼 조금 알뜰한 분들은 이용 요금에 대해서 좀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중요합니다. 네, 제가 어떤 기사에서 보니까 뭐 1,000원, 2,000원 얘기도 나오던데 이거 맞는 거예요? 국토교통부에서 KUM 로드맵을 발표를 할 때 제시한 걸로는 이제 도입 초기 2025년도에는 대략 킬로미터당 3,000원. 그리고 성숙기인 뭐 30년도에는 뭐 킬로미터당 2,000원. 그리고 그게 뭐 35년도 이후에는 킬로미터당 1,300원. 달러로 따면 1불 정도 되는 거죠. 앞으로 상당한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향후 이제 서비스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다소 달라질 가능성은 있습니다. 뭐 네. 제가 개인적으로 추정하기에는 약 한 30년대 후반쯤에는 한 고급 택시 정도 수준까지는 가격이 떨어질 수 있지 않을까 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UAM이 AM으로 발전해 나갈 것으로 저희가 예측하고 있잖아요. 가장 적극적으로 도입해야 하는 분야가 있을까요? 저는 관광 분야에서 가장 먼저 재택이 될 거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우리가 지상에서의 관광 자원이 사실은 낮은 고도에서 가깝게 볼 수 있기 때문에 관광 자원 자체가 3차원으로 이제 변하는 거죠. 3차원 관광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매력적이다라고 보이고요. 병원에 응급 환자를 이송할 때 UAM이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생활 측면에서 보면 농수산물을 수확하고 나면 한두 시간 만에 바로 마트로 보내거나 또 우리 인터넷 쇼핑하면 내일 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게 네. 한두 시간 만에 오는 그런 것들은 그냥 일어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생각만 해도 이렇게 정말 편리해지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듣다 보니까 또 드는 생각이요. UAM으로 인한 경제적 효과도 굉장히 엄청날 것 같아요. 국토교통부에서 이제 한국형 도심 항공교통 로드맵, 이른바 KUM 로드맵에서 발표를 한 걸 보면 이제 글로벌 UAM 시장은 25년도에 약 109억 달러, 그리고 30년에 516억 달러, 2040년도에 대략 6,09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국내 시장 규모를 따로 구분해서 보면 2040년 정도에 대략 109억 달러 정도, 13, 14조 네. 정도의 시장 규모가 될 것으로 추산이 되고, 이때 이 추산된 시장 규모는 기체뿐만이 아니라 관련된 버티포트라든가 뭐 서비스까지 모두 포함한 가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UAM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EV톨, 기체에 대한 연구 개발도 활발하다고 하는데요. 과연 어떤 EV톨이 개발되고 있고 또 저마다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UAM 서비스를 염두에 두고 전 세계에서 개발하고 있는 기체는 2024년 3월 현재 800개가 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UAM 서비스에 사용되는 기체의 형상적인 특징은 크게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배터리나 수소 연료전지 같은 전기적인 에너지원을 이용하여 운용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분산 추진을 이용을 한다는 것입니다. 헬리콥터처럼 하나의 로터를 이용해서 추진력과 양력을 얻는 형태가 아니라 적게는 4개에서 많게는 18개에 이르는 다수의 프로펠러를 이용합니다. 전기 추진 항공기는 작동 방식에 따라서 크게 3가지 형태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흔히 보는 드론같이 생긴 멀티콥터 또는 윙리스 형태가 첫 번째고요. 상승 비행할 때 위를 향하는 프롭 로터가 전진 비행할 때 앞으로 기울어지면서 추진력을 얻는 벡터 트러스트, 이른바 추력 편향 형태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상승 하강 비행과 전진 비행할 때 추진력을 내는 프로펠러가 분리되어 있는 리프트 플러스 크루즈 형태가 있습니다. 이제 각 형태별로 특성과 장단점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윙리스 타입입니다. 현재 개발 중인 기체 중에서 대략 약 35% 정도의 기체가 이 형태를 갖고 있습니다. 윙리스 타입은 흔히 멀티콥터 타입이라고도 불리우는데요. 4개 이상 다수의 프로펠러를 이용하는 형태이고 전진 비행을 할 때는 기체를 앞쪽으로 기울여서 추진력을 얻게 됩니다. 기체의 구조나 제어가 상대적으로 단순한 장점이 있지만 다른 형태에 비해서 공기 저항이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에 운용 효율이 낮습니다. 결과적으로 최고 속도가 80에서 100km 정도에 머무르고요. 운용 거리도 상대적으로 짧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향후에 도심 내 교통 서비스에 주로 이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는 리프트 플러스 크루즈 타입입니다. 대략 20%의 기체가 이러한 형태를 갖고 있습니다. 상승이나 제자리 비행을 할 때 사용하는 프로펠러와 전진 비행할 때 쓰는 프로펠러가 분리되어 있는 형태입니다. 전진 비행할 때는 상승 하강에 이용하는 프로펠러를 정지시키게 됩니다. 보통 2명에서 5명의 승객을 태우고 시속 150에서 200km 정도로 비행을 하게 됩니다.
미국의 위스크사의 코러가 대표적인 모델이고요. 기체의 형태와 작동 방식이 윙리스 형태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복잡하지만 운용 속도와 비행 거리는 더 긴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배터리 성능이 앞으로 개선된다면 도시간 서비스에서도 이용할 수 있는 형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벡터 트러스트 타입입니다. 상승할 때 위를 향하던 프로펠러가 전진 비행할 때 앞으로 기울어지면서 추진력을 얻는 방식이고요. 전진 비행할 때 작동하지 않는 부가적인 프로펠러가 없기 때문에 공기 저항이 리프트 플러스 크루즈 타입보다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그리고 전진 비행할 때는 거의 고정 입구와 유사한 형태를 갖기 때문에 비행 속도와 운항 거리 측면에서 장점이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기계적으로 훨씬 복잡하고 제어가 어렵다는 단점을 갖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배터리나 전기 추진 시스템의 성능이 개선되면 도시간 교통 서비스에서는 주로 보게 될 기체의 형태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부분의 기체가 이제 배터리만을 이용하는 순수 전기 추진 시스템이고요. 전체적으로 요약을 해보자면 성능적으로는 시속이 대략 이제 300에서 400km 이하고 5인승 이하, 그리고 최대 비행 거리는 100km 미만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람을 실어 나르는 항공기의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특히 도심에서 운용이 되기 때문에 매우 높은 수준의 안전성이 요구됩니다. 상업적인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는 이 항공기의 운항 안전성을 확인하고 보증받는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요. 이러한 과정은 보통 가망 인증이라고 부릅니다. 엄청난 비용과 시간이 요구됩니다. 현재 개발 중인 다수의 기체가 미국에서 이제 인증 과정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이 인증 과정이 순조롭게 마무리가 된다면 그리 멀지 않은 시점에 상업적인 서비스가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아까 혜빈 씨가 소개해줬던 eVTOL은 멀티콥터 형태네요. 이제는 eVTOL 이것저것 보면서 형상만으로 뭐가 뭔지 알아맞힐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가능할 것 같아요. 굉장히 집중해서 봤습니다, 솔빈 씨가. 예, 세계 곳곳 저마다 UAM 구축에 열을 올리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UAM 열풍을 시작한 나라가 어딘지 궁금하네요, 또. 이것도 되게 어려운 질문인데요. 네. 왜냐하면 그 전 세계가 동시에 지금 열광하고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누가 먼저 대중화를 하냐, 누가 먼저 대중화를 시도하냐는 답변하기가 조금 쉽지는 않습니다. 네. 근데 2020년 5월에 그 나사에서는 UAM의 패신저 캐링 오퍼레이션이라는 보고서를 냈는데 그게 가장 지금 UAM을 상용화하는 사람들이 참고를 많이 하고 레퍼런스로 삼고 있는 자료이기 때문에 그쪽에 저는 무게를 좀 두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그 외의 나라들의 동향은 어떤가요? 그 북미 지역을 제외하면 이제 유럽, 그 다음이 이제 뭐 중국과 한국 정도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 최근에 뉴스에도 나온 것처럼 그 이번에 7월 달에 있는 파리 올림픽에서 이제 샤를 드골 공항에서 파리 도심까지 UAM 서비스를 이제 시범적으로 운영한다라고 이제 발표를 한 적이 있는데 이 UAM 관련된 기술이라든가 기체를 우리들이 많이 볼 수 있는 뭐 전시장이나 각축장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유럽을 제외하면 뭐 단연 중국이 가장 앞선 나라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중국은 이제 땅덩어리 굉장히 넓고 상대적으로 이제 교통 인프라가 이제 부족하지만 관련된 기술들을 충분히 확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배터리라든가 또는 뭐 재료라든가 이런 기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제 북미 지역이라든가 유럽과 경쟁할 수 있는 강력한 경쟁자가 될 것으로 보이고요. 뭐 한국도 굉장히 이제 중요한 경쟁자 중에 하나죠. 얼마 전에 유럽에서 나온 리포트를 보면 한국이 UAM 관련된 분야에서 경쟁력으로 봤을 때 뭐 세계에서 5, 6위권으로 평가를 하고 또 있거든요. 그래서 한국도 굉장히 중요한 경쟁자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많은 나라가 기체 개발, 뭐 인프라 서비스까지 구축하느라 여념이 없는 것 같은데 지금까지 상황을 봤을 때 쉽지 않은 질문일 것 같지만 교수님, 어느 나라가 가장 먼저 대중화할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일단 그 UAM은 또 항공기이기 때문에 안전이 가장 최우선입니다. 네. 이 안전을 위해서 가망 인증이라는 것을 받아야 되는데요. 이 가망 인증이라는 것은 이 다음 비행이 안전하게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것을 미리 검사를 받고 보장을 받아야 운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운영 체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 UAM에 대한 가망 인증 체계가 어느 나라도 가지고 있지 않아요. 왜냐하면 또 UAM을 실제로 운영하고 있는 나라도 없으니까 그러게요. 만들기도 쉽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알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 막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안전을 중요시하는 사람과 도전 이거를 중요시하는 사람과 두 갈래로 이제 나눠져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사실 올림픽은 국제적인 행사고 주목을 많이 받잖아요. 그런 상황에서는 안전보다는 도전해봐라라는 그런 목소리들이 많이 나오겠죠. 파리 올림픽 때 이 시범 운행을 하게 될 텐데, 그때 안전하고 사람들이 크게 무서워하지도 않고 편리하다라는 느낌을 확 받으면 유럽이 가장 빠르게 대중화를 시도할 수가 있겠죠. 가장 앞서갈 수도 있겠고, 네. 그러면 이제 전 세계의 나라들은 또 자신감을 갖고 확 이렇게 상용화, 대중화에 뛰어들 겁니다. 지금은 눈치 게임 중이에요. 그런데 나라마다 지형적 그리고 환경적인 특색이 저마다 다 다르잖아요. 이 상황에 따라서 이 UAM을 구축하는 방식도 전부 다 다를 것 같아요. 그 UAM이라고 하는 게 하나의 교통 서비스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의 영향을 받을 수가 있는데, 지형적인 특성에도 상당히 영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서울 같은 도시는 도시 한 가운데를 이제 한강이라는 데가 지나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초기에 이제 그 운항할 때 한강을 따라서 이제 기체들이 운항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서비스를 도입할 때 상당히 안전 측면에서 좀 이점이 있는 거죠. 환경에도 영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전기차를 운전해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겨울에는 배터리가 좀 빨리 맞아요. 닳거든요. 그래서 이 겨울철에는 운용하는 상당히 제약이 있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도 보면 동부 지역이 상대적으로 좀 습하고 춥거든요. 그래서 동부 지역보다는 캘리포니아처럼 이제 그 해가 많고 날씨가 온화한 곳에 서비스가 먼저 도입될 것이라고 예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서비스가 도입이 되고 어떤 방식으로 운영이 되느냐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것들은 기존의 교통 시스템이 어떠냐에 달려 있을 것 같습니다. 서울처럼 대중교통 시스템이 매우 잘 되어 있는 지역, 또는 미국처럼 그냥 대부분 승용차를 타고 이동을 하는 지역이 이제 서비스가 운영되는 방식이 달라지겠죠. 그래서 기존의 교통 시스템이 어떻게 구축되어 있느냐가 UAM 서비스를 실제로 구현을 할 때 상당히 많은 영향을 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과학으로 보는 세상시 오늘은 하늘길을 달린다 UAM을 주제로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자, UAM이 잘 정착하기 위해서 어떤 필수 과제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봐야겠죠. 참, 제가 이거를 안 물어봤네요. 이 하늘길도 다 고도마다 날 수 있는 비행기가 따로 정해져 있다고 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이제 드론 같은 작은 소형 항공기 같은 경우 150m 이하에서 비행을 하도록 되어 있고요. 우리가 미국이나 유럽 갈 때 타는 그런 대형 항공기들은 보통 8km, 11km 정도 고도에서 보통 비행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UAM 같은 경우 그 안에 어딘가에서 이제 비행을 해야 되겠죠. 보통은 한 1km 미만에서 운용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KUAM 같은 경우는 대략 300에서 600m 정도에서 비행을 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서울 같은 경우는 굉장히 고층 빌딩이 많은데요. 예를 들어서 잠실에 있는 초고층 빌딩 같은 경우에는 높이가 550m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지역을 비행을 하는 UAM들 같은 경우는 약간 그 고도가 높아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세계 곳곳에서 이제 UAM과 관련한 법과 규제를 속속 만들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에서도 제정 중인가요? 일단 기본적인 UAM법이 2023년 6월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제정한 바가 있습니다. 이거는 UAM의 활용 촉진하고 지원을 하기 위한 법이 되겠고요. UAM이 뭔가라는 정의랑 그다음에 UAM 산업을 어떻게 육성할 것인가라는 것과 중요한 거는 실증 시험을 하거나 혹은 시험 비행을 하거나 할 때 기존에 있던 항공사법의 규제를 받지 않아도 되게 만들어졌습니다. 항공사법이라고 하면 항공안전법, 항공보안법, 항공사업법, 그다음에 공항시설법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기반으로 한 가망인증 체계를 따르지 않고 백지 상태에서 UAM에 특화된 가망인증 체계를 만들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된 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UAM이 상용화될 날이 정말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아요. UAM이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안전을 위해 꼭 이것만은 해결해야 한다 하는 과제가 있을까요? 보통 우리가 이 UAM이라고 하는 게 그냥 단순히 그 무인 드론 같은 게 아니라 사람을 실제로 실어 나르는 것이잖아요. 비행기의 일종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안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뭐 혹시라도 한번 사고가 나게 되면 이제 굉장히 큰 여파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지금 우리들이 미국이나 뭐 유럽을 갈 때 타는 비행기들 보면 엄청나게 많은 수의 비행기가 자주 뜨잖아요. 네. 그런데도 실제로 사고가 그렇게 많지 않지 않습니까? 가끔 일어나기는 하지만. 그 이유가 결국 뭐냐면 항공기를 뭐 개발하는 사람, 그리고 정부 당국, 뭐 규제 당국이라든가 또는 부품을 개발하는 사람들, 또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런 이해 당사자들이 굉장히 오랫동안 협력 관계를 구축을 해왔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서로가 서로에게 정보를 피드백을 하고 항공기 사고율을 줄이기 위해서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협력 관계를 구축을 하고 노력을 해왔다는 것이죠. 근데 UAM 같은 경우는 아직 이제 그런 시스템이 이제 덜 구축이 된 상황입니다. 이제 막 만들어지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래서 안전성을 확보를 하기 위해서는 이런 이제 이해관계자들 사이의 어떤 긴밀한 협력관계 또는 생태계를 구축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건 하루 이틀 안에 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굉장히 긴 시간과 노력이 요구되는 일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UAM을 앞으로 더 발전시키기 위해서 이제 교수님 개인의 계획도 들어가 있을 수 있겠는데요. 앞으로의 계획이 궁금하네요. 그 1956년에 그 미국에서 여객기 2대가 공중에서 이렇게 충돌하는 사고가 있었어요. 그 사고 이후 2년 후에 연방항공청 FAA라는 것이 이제 설립이 됐는데 라이트 형제가 동력 비행을 한 게 1903년이거든요. 그러니까 55년 후에야 안전 관련된 그 FAA라는 것이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지금 UAM에게도 비슷한 상황이 지금 연출이 되고 있는데 시간적인 인터벌은 훨씬 더 빨리 진행이 될 겁니다. 그래서 저는 UAM의 안전과 관련된 첨단 검사 기술이라든가 혹은 가망 인증 체계가 라이트하면서도 또 철저하게 빠짐없이 갖추어질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해볼까 합니다. 이관준 교수님은요? 그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한국이 적어도 UAM 분야에서는 세계 선두권에 있는 것이 확실합니다. 외국에 있는 학회들을 가봐도 한국에서 이미 2, 3년 전에 논의한 것들을 이제 고민을 하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정부가 상당히 주도적으로 이제 정부 재원을 투자를 해서 기술 개발을 독려를 하고 있고, 뭐 가망 인증이라든가 아니면 관련된 규제 관련해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국내 기업들 또는 연구소에서 자체적인 기체들을 개발을 하고 있고 또 관련된 기술들 많이 이제 개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한국이 이제 UAM 분야를 이제 선도하는 국가 중에 하나가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UAM 관련된 분야를 이제 너무 단기적으로 그 일희일비하지 않고 좀 장기적인 안목에서 공동 협력해서 앞으로 발전을 시켜 나간다면 한국이 UAM 상용화를 하는 첫 번째 국가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저도 학교에서 그 일이 벌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두 분의 말씀 들으면서 UAM이 바꿀 우리의 삶의 변화 기대가 많이 되는데요. 그러기 위해서 정말 두 분의 활약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 같습니다. 최신! 과학 이슈는 여기로 주목! 핫 뜨거 핫! 스마트한 과학 이쓰다! 과학통신원 강솔빈입니다. 과학계 이슈 함께 살펴볼까요? 이쓰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당뇨 질환이 있는 분들은 매일 정해진 시간마다 따끔 하고 혈액을 채취해 혈당 확인하시죠? 앞으로는 그런 아픔 없이 실시간으로 혈당을 확인할 수 있는 시대가 올지도 모르겠습니다. 바로 눈물 속의 생체 지표를 통해 혈당을 측정할 수 있는 콘택트 렌즈가 개발됐기 때문인데요. 동물 실험을 통해 여러 종류의 눈물 중 혈당과의 연관성에 영향을 주는 유형을 확인한 후 의도적으로 가한 자극으로 인한 반사 눈물은 혈당과의 상관관계가 낮다라는 결과를 얻었답니다. 그 이후 안정화 단계를 거쳐 모든 시험에서 혈당 수치의 변화에 맞춰 눈물당도 같이 등락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이를 통해 당을 측정하는 고감도 센서와 이를 휴대기기로 전송하는 무선 통신용 안테나가 내장된 스마트 콘택트 렌즈를 제작해 임상시험을 나섰답니다. 앞으로 따끔하고 혈액을 채취하는 대신 스마트 콘택트 렌즈만 끼면 혈당이 알아서 척척 측정된다니 당뇨 질환이 있는 분들에겐 정말 희소식일 것 같네요. 이쓰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외계 행성에서 무지개가 관측됐습니다. 약 637광년 떨어진 WASP-76b 행성에서 무지갯빛의 원형 광학 현상인 글로리가 발견된 건데요. 글로리 현상은 작은 물방울이나 얼음들이 빛에 닿을 때 무지갯빛으로 나타나는 광학 현상입니다. 지구에서는 종종 관찰되고 금성에서도 한 번 발견됐지만 외계 행성에서는 발견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이번 글로리 효과의 확인은 WASP-76b의 완벽한 구형의 입자로 이뤄진 구름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의미한다고 하는데요. 태양계 너머의 생명체를 지속적으로 탐색하는 데 중요한 단서가 된 이번 발견, 정말 흥미로운데요. 이쓰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체온으로 개인정보를 나타내거나 숨길 수 있는 차세대 아이디카드 기술이 개발됐습니다. 최근 들어 전자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개인정보 활용도가 높아지면서 개인정보 도용이나 침해로 인한 피해도 함께 늘어나고 있는데요. 이에 서울대학교의 한 연구팀이 체온에 반응해 정보를 사라지거나 나타나게 하는 정보 패턴 제작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온도에 따라 물체의 상태가 바뀌며 투명해지는 액정 탄성체를 이용해 사람의 피부 체온에 닿으면 표면에 각인된 패턴이 사라지고 온도가 회복되면 다시 정보가 나타나는 방식인데요. 피부에 붙여도 안전한 이 필름은 제작 과정이 간단하고 소재가 저렴해서 대량 생산이 가능해 상용화에 유리하다고 합니다. 체온으로 지키는 개인정보. 이거 정말 혁신 아닌가요? 이쓰다. 오늘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도 놓치기 아쉬운 과학계 소식 쏙쏙 모아서 가져올게요. 과학 모두 이쓰다. 네, 오늘 하늘길을 달린다 UAM을 주제로 다양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이동수단의 혁신이 곧 사회 발전의 기폭제가 된다는 거 오늘 확실히 느낀 시간이었습니다. 맞아요. UAM을 통해서 우리의 세상이 얼마나 멋지게 변할지 벌써부터 기대가 되는데요. 가장 정확한 변화는 이제는 더 이상 제가 교통체증 때문에 지각할 일이 없을 거라는 것 아닐까요? 네, 앞으로는 핑계 없어요. 지각 안 됩니다. 안 됩니다. 네. 자, 두 분 어떠셨어요? 교수님? 네, 그 K 방산이 요즘 뜨잖아요. 네, 곧 KUAM도 떠서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그런 산업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예. 자, 이관준 교수님은요? 네, 그 도심항공교통이라고 하는 좀 새로운 교통 시스템에 대해서 얘기를 나눌 수 있어서 굉장히 개인적으로 재밌고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네, 저희도 굉장히 흥미로운 시간이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네, 과학으로 보는 세상시 저희는 다음 시간에도 더 흥미진진한 과학 이야기 들고 찾아오겠습니다. 과학이 보인다. 과학이 즐거워진다. 스치기만 해도 당신은 과학 전문가. 과학으로 보는 세상 씨.